부산의 오늘을 진단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부산은 지금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북한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 5시 30분경에 함경남도 심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이라고 부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부가 밝혔는데요. 네. 그동안 한 5차례 정도의 발사 실험을 했고 올 들어서만 3번째 발사한 SLBM인데요. 그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기술 진전을 보인 것으로 합참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0km나 비행해서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본의 반발도 더욱 큽니다. 이런 일들이 염려하기는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일본의 군비 증강하고 또 우경화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SLBM을 발사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SLBM 미사일 기술을 정교하게 하고 또 발전시켜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일 겁니다. 네. 현재까지 군사 감시 기술은 육상에서 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군사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노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미국의 능력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인류의 이런 과학 기술이 상당히 초라해집니다. 네. 천안함도 잠수함 공격으로 격침됐잖아요. 네네. 물속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은 파악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기동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적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감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특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만약 북한이 잠수함이 부산 앞바다에 침투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막거나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사실은 핵 못지않게 북한의 SLBM 능력을 더 주의 깊게 보고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 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사드의 의미가 사실상 좀 퇴색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의 사드 배치 무력화를 좀 노리고 이런 SLBM 발사를 강행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인 을지 가디언 프리덤 포커스 훈련이 22일 엊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에 네. 대한 대응 목적이 물론 있을 겁니다. 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망명한 주 영국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가족에 대한 불만의 표시,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 기강을 다시 잡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 그런 긴장 조성 목적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주 영국 대사관 태영호 공사 귀순 망명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태영호 공사와 같은 배경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탈북한다는 건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고모부인 장성택은 물론이고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수천됐습니다. 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처형된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사도 함께 처형되거나 물갈이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연속선상에서 이번 태영호 공사 사건도 일어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일반화하면 현상을 왜곡해서 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네. 만일에 누가 저에게 당신은 사망할 거야, 김태환 당신은 하고 네. 지속적으로 말한다면 좀 비정상적인 겁니다.
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저를 두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죽을 거라고 줄기차게 얘기하면서 몇십 년 후에 제가 진짜 죽었을 때 자기가 예한한 대로 맞추었다고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붕괴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감이 거의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네. 따먹어야죠. 아니면 떨어질 정확한 시각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가로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붕괴 여부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거저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감 따먹듯이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침서봉대하지 말라. 직접 따먹어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영국의 언론인이 이 브렉시트 후 영국의 롤모델 한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예, 연합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좀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뭐 밖에서 우리를 좋게 본다니까 뭐 기쁘고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좋게 얘기해주면 좋은 건데요. 네. 근데 전 좀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틈만 나면 한국 교육을 네.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생각이 나서 조금 뭐 깔끔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기분 좋은 일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가디언 22일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어피니언란의 크리스찬 스퍼리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데요. 여기서는 영국이 요즘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과연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토론과 논의가 많이 있어서 과연 EU에서 떠난 영국이 독자적으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뭐 노르웨이나 스위스나 캐나다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한 것은 그런 나라들은 영국과 다 좀 흡사하지 않은 나라들이고 네. 오히려 영국과 비슷한 닮은 나라를 찾는다면 오히려 한국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중국이 개혁 개방 초기에 등소평이나 장쩌민도 한국의 발전상을 모델로 했던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시진핑 정권 하에서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관심 많고 또 사실 지난 학기에 중국 학생 하나가 저희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돌아갔고 지금도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연구소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닮은 점이 많은 한국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했는데 아니 영국과 우리나라가 닮은 점이 있나요? 좀 갸우뚱한데요. 컬럼에서 지적하는 거는 인구가 네. 한국이 한 5천만 정도고요.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로 6천만 정도인 영국과 13만 평방킬로미터 영국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영국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2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남북한 합하면 영국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도 영국처럼 도시화된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라고 그런 지적을 하면서 서울은 오히려 영국의 런던보다 더 큰 도시다. 그리고 얘기하고 또 유럽 대륙에 비해서 영국이 작은 것처럼 거대한 중국 대륙에 붙어서 한국도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좀 창조적인 소프트 파워 정책을 잘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네. 아마 영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K-팝이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창조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본받을 만한 점 어떤 것들을 지적을 했나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도 잘 넘기고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당시 최대의 한국의 무역 파트너였던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기고 네. 또 2008년 또 금융 위기도 잘 넘기고 또 지구촌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린 나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텍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펴면서 애플의 아성에 유일하고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회사는 뭐 한국의 삼성이다. 네. 뭐 이런 걸 빼놓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이게 진짜 영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한국의 성취가 어떤 한 경제 블록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할 때는 유럽
연합과 같은 거겠죠. 그런데 속하지 않고 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즉 홀로 미국, 중국 그리고 EU 같은 세계 주의 경제권하고는 물론이고 많은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통해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어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EU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영국에게 아마 가장 인상적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칼럼은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영국의 지식층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태영호 북한 그 영사도 망명지로 제3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공사 정도면은 제3국을 선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홀로 서기를 이루어낸 생활력이 강한 나라. 영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 듣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